그게 안 될 경우에는 건설적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과 민감 국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에 포함시킨 경위를 파악하고 명단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사유와 그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최대한 그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달 15일 발효 이전에 명단 삭제 가능성에 대해선 만나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절차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면 명단 삭제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문제도 논의합니다.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한국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he president will be highlighting the unfair trade practices, the ways in which America has been ripped off by every country around the world, quite frankly, and there will be big tariffs that will be going into effect. 안 장관은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더티 15에 포함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여파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면제 조치를 받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효과를 홍보하는데 현대차 조지아 공장을 거론하는 등 한국 기업을 또 활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결론이 다음 주 월요일에 내려집니다. 탄핵 소추 87일 만으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뤄집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빨랐지만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는 셈인데 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에 대해 내려지는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국회 소추단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이 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운영을 시도했다는 점,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의 제2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의 소추 사유도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통해 탄핵 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 계산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 기일은 아직입니다. 다음 주 후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번 주 이후에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번 주에 없을 것이고 선고 기일 통지도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기일 2, 3일 전 관련 공지가 이뤄지고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 기일이 다음 주 월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 중후반 정도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보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가 더 있잖아요. 좀 더 판단하기가 쉬우니까 아마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심판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는 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
일각에서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등 절차적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면 결론 도출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통령 탄핵건이 아직 평결이 이루어질 만하지 못하다고 있다는 거지요.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다만 헌재 내부에선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늦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중순 전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부분 휴전에 합의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는 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무 협상을 갖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에 무산됐던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서명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와의 히토류 광물 협정 서명이 임박했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And one of the things we are doing is signing a deal very shortly with respect to rare earths with Ukraine, which they have tremendous value in rare earth. And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두 정상 간 회담이 설전 끝에 파국으로 끝나면서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대가를 내세워 우크라이나 영토에 묻힌 히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채굴권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18일 러시아와 미국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30일 공격 중단을 논의하고 이를 우크라이나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을 소유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는 최선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원전은 우크라이나인의 것이라며 논의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고집하는 중립국 유지, 즉 나토 가입 금지 요구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Я ніколи не казав, що я готовий обговорювати нейтралітет України. Сказали, що ми не зовсім розуміємо, що ми обговорюємо. Це ультиматум. Це не пропозиція щодо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러시아 역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외교적 해결 의지와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단 휴전 원칙엔 합의했지만 이견이 속속 노출되는 상황. 오는 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각각 만나 실무 협상을 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위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드론 공격이 오가는 등 양국 간 군사적 대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시행을 열흘 앞두고 이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복관세를 시행하면 와인 등의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대미 보복관세 1단계 조치를 연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선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내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다음 달 중순까지 미국과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그때 지체 없이 보복관세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his approach would allow us to deliver a firm, proportionate, at the same time robust and well-calibrated response to U.S. measures. 당초 이유는 지난 12일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가 발효되자 두 단계에 걸쳐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의 1단계 조치는 버번 위스키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등 우리 돈 약 12조 원 상당의 상징적 미국산 상품에 최고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어 2단계 조치는 약 29조 원 규모의 미국 공화당 텃밭 상품을 겨냥해 관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회원국과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까지 확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단계 조치에 포함된 위스키 관세를 문제 삼으며 와인을 비롯한 모든 EU산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습니다. EU가 1단계 보복 관세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이를 연기한 건 일부 회원국과 와인 등 관련 업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한 발 물러선 뒤 미국 측과 추가 협상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EU 집행위 내부에서는 이후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복관세 대상 품목을 신중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8년 만에 연금 개혁인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여야. 이후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년 만에 연금 개혁.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각각 오르게 됐습니다. 군복무와 출산 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는 확대되고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향후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도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야는 특위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보험료는 대폭 인상하고 받는 연금은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가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소득의 40%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하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뜻깊다면서도 연금 재정의 지속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연금개혁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구조개혁 과제도 조속히 합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홈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오만과 비기며 불안감을 노출했습니다. 이강인이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고 백승호까지 쓰러져 부상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손기성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컨디션이 온전치 않은 황인범 대신 백승호를 선발 투입하며 홈에서 오만을 밀어붙였습니다. 백승호가 전반 38분 허벅지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이강인이 교체 투입됐는데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이강인은 들어간 지 3분 만에 환상적인 패스로 오만 수비를 갈랐고 황희찬이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황희찬에게 6개월 만에 A매치 골맛을 보게 해준 이강인의 환상적인 패스에 홍명보 감독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후반전에도 손흥민을 중심으로 거센 공격을 퍼부었지만 추가골을 넣지 못했고 오히려 부상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첫 골을 도왔던 이강인이 후반 35분 왼쪽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사이 알 부사이드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오만과 1대1로 비겨 승점 1점밖에 거두지 못한 대표팀은 부상자가 속출하며 남은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최종 예선에 돌입하면서 그 경기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경기력을 나타냈던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기고 있지 않다는 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오만전에서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친 대표팀은 오는 25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다시 한번 승점 3점 사냥에 나섭니다. 한편 C조의 일본은 바레인을 물리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북중미 월드컵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닷새 만에 하락 전환했고 코스닥 시장은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6.58포인트 하락한 2630.52에 코스닥은 6.7포인트 내린 718.4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온건파적 발언에도 연준이 제시한 지표 전망이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며 미국 증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를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강세 속에 SK스퀘어, 한국전력과 CJ 상승 중입니다.
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0% 넘게 급락하는 등 한화그룹주 약세를,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제철을 비롯한 2차전지와 철강주 부진합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그룹주 일제히 급락을, 오늘 상장한 신플랫폼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범죄 조직원으로 지목해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추방했는데 이 감옥을 직접 가봤습니다. 한밤중 엘살바도르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머리를 숙이고 쇠사슬과 수갑을 찬 한 무리 사람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260명이 넘는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범죄 조직 트렌드 아라과의 갱단이라며 미국에서 추방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악명 높은 테러범 수용센터 세코트. 세코트에 도착하자마자 수염을 밀고 머리를 삭발당합니다. CNN이 이곳 내부를 독점 취재했습니다. 고립된 요새처럼 산악지대에 위치한 세코트는 축구장 7배 크기입니다. 4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감옥인데요. 대략 100제곱미터의 감방에 80여 명이 수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 정부에 600만 달러, 우리 돈 약 87억 원을 지불하고 이들을 이곳에 1년간 수감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 감옥의 엄격한 통제와 수감자들의 고립을 들며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광둥성에서 교통사고 부상자를 구조한 일행이 우연히 들른 식당에서 좋은 대접을 받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른 채 호의를 베푼 식당 사장의 아들이 바로 사고 당사자였다는 믿기 힘든 미담이 화제입니다. 탄 씨는 퇴근길에 동료 둘과 함께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막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부상자를 구조한 뒤라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것보다 음식이 더 나왔고 영수증에는 음식값도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의 호의에 감동한 탄 씨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방금 교통사고 부상자를 도와주고 오던 길이었다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 동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영상을 본 식당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 사장은 비를 맞고 들어와 마음이 쓰여 음식을 더 주고 음식값도 덜 받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우연은 처음 접한다며 좋은 일을 하면 보답이 따르는 듯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인이 사재를 털어 장애아를 위한 공원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쿠시마시 주택가의 한 공원. 사방이 철제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장애아들을 위해 만든 사설 공원인데요. 楽しそうなものがあると飛び出しちゃうっていうこともあるので、こういったフェンスがあることで一旦飛び出しを防止して親御さんもゆっくり子どもさんと過ごせるっていうメリットはあると思います。 공원을 만든 니타 씨는 장애인도 다니는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 장애아를 데리고 공원에 갔던 한 엄마가 침을 흘리는 아이를 본 다른 부모로부터 출입자제 요청을 들었다는 얘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장애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무료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데스카 씨는 가은 증후군 딸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왔습니다. 이곳에 오면 딸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놀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니타 씨는 요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SNS로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산사태 뒤 파손된 송유관에서 수만 배럴의 원유가 흘러나오면서 강물이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에콰도르 북서부 에스메랄다스 시 당국이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입니다.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오던 이곳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Así uno ya no puede ni pescar y ese es el sustento de uno, la fuente de todos los días aquí, la pesca. 해안을 뒤덮은 기름 때문에 배들은 정박해 있고 그물에는 검은 얼룩이 묻어납니다. Que no fueran a faenar por el asunto de que estaba el petróleo regado afuera en el mar, pero la gente de qué va a vivir. 에콰도르는 지난해 기준 하루 47만 5천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 산유국인데요.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고가 최근 들어 발생한 최악의 석유 유출 사고라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 지정되자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규제 전에 거래를 서두르거나 매물을 걷어들이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결국 전월세 시장에 여파가 미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새로 포함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매도 매수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 분위기를 살피는 문의가 늘었습니다. 살려고 하는 분들의 최소한 과반 이상은 갭투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길이 없을까라고 지금 당황스러워하는, 그래서 그런 문의가 오늘도 많이 오네요. 규제 적용 전인 이번 주말까지 거래를 서두르려는 막판 계약 물량도 감지됩니다. 속도를 급히 내서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 결실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무디 전화가 많이 와요. 금매 나온 곳이면 사겠다. 약간씩 내려서 한 5천 정도. 근데 크게 내린 사람은 없고. 하지만 대부분은 일단 관망하는 상황. 전세 낀 집은 거래가 막히다 보니 전월세 물건이 감소할 거란 걱정도 큽니다. 다음 주부터는 물량이 반 이상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갈 거고, 안 그래도 지금 가격 자체가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를 앞둔 사람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금년에 하려고 그랬어요. 금년 봄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용성 가운데 이번 규제를 피한 마포와 성동 등은 집값이 더 오를 거로 기대하는 분위기. 34평 그때 20억이었는데 지금 24억에 벌어졌어요. 토지 묶이고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는 더 오르면 올라서 내리진 않겠죠? 이번 주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크게 올라 특히 강남 3구는 7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기후변화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야생 포유류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과 세종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정부가 특별 방역 종료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해 특별 방역을 종료한다던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야생 조류나 특히 포유류에서 폐사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새 건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좀 엄중한 사항이고요. 방역에 허를 찌른 건 기후변화. 지난달 우리나라에 머문 겨울철새는 146만 마리로 1월보다 15%가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월이면 철새들이 떠나면서 숫자가 줄어들던 데 비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찾아온 이례적인 추위에 우리나라에 머물던 철새는 떠나지 않고 남쪽에서는 이동해와 철새가 더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포유류인 야생삭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간 전파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종사자들 위험도도 낮추려면 이제 백신을 해서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기후변화 속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더 빨라지고 더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국내에서도 두꺼운 팬층을 가진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가 이번에는 영화로 나왔습니다. 또 개인 방송의 민낯을 생생하게 담은 강하늘 주연의 스트리밍,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신작 계시록도 이번 주 관객들과 만납니다. 김상엽 기자가 소개합니다. いっちゃん汁だけはどうしてももう一度飲みたいんだ. 프랑스에 가게 된 고로는 어린 시절 맛본 국물을 먹고 싶다는 노인의 부탁을 받고 국물을 찾아 일본 외딴 섬으로 가던 중 조난을 당해 한국까지 떠밀려옵니다. 맛있게도 먹네. 불법 입국 소동을 겪으며 험난한 여정을 이어간 끝에 고로는 도쿄에서 노인이 찾던 국물과 마주합니다. そのスープをサンセリトの大将に作ってもらいたいと。もう作らないって言ってんだ。 한국 황태 해장국부터 프랑스 비프 부르기뇽까지 고로의 먹방 여정이 스크린에 펼쳐집니다.
ただ食べてるだけだと、それだとテレビで家で見てていいなっていうことになるんで、いろんな人を人生を動かしていくっていうストーリーに 세상 속에 숨어있는 악마들을 찾아내는 범죄 사냥꾼 우상입니다. 오직 1위만이 후원금 전액을 차지할 수 있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스트리머 우상. 주작 논란에 휘말리자 연쇄살인범 추적 방송으로 재기를 노리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니들은 그게 문제야. 아무런 제약 없이 막 짓거리면서 자극하는 거. 돈이면 뭐든지 하는 개인 방송의 민낯을 가감없이 그려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 영화가 영화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 거 아닌가?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OTT 시리즈 지옥과 선산에 이어 자신의 세계관을 집약한 심리 스릴러물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좀 사실적이고 리얼한 방식으로 촬영이 되고 내용 자체도 사실은 환타지 요소가 최대한 배제가 되어 있는 독전 등을 통해 독보적인 연기력을 입증한 유준열과 섬세한 감정선을 표현해낸 신현빈의 연기 대결이 감독이 꼽은 관전 포인트. 여기에 영화 그래비티의 과장 감독 알폰소 쿠아론이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서풍이 불어와 날씨는 포근해졌지만 동시에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지금 서울은 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 정도 높아져 시야가 뿌옇게 흐려 있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부